이제 꽤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 두툼한 책, 어떻게 보면 되게 두툼한데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 너무 간단하게 다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 대한 말씀을 좀 두루 쭉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일단은 이제 제가 이러저러한 질문들을 뽑아봤는데요. 좀 가벼운 것부터 이제 진지하게 넘어가는 순서를 나름대로 잡아봤는데 뭐 지금도 여쭤보다 보면 이제 순서 없이 뭐 말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 운띄우는 의미에서 책 제목은 너무 중요하니까 조금 뒤를 미루고 부제를 철학을 잊은 과학에게 과학을 잃은 철학에게 이렇게 지으셨어요. 앞에 하신 말씀들로 보면 이제 큰 철학이라고 하는 큰 어떤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이제 많은 탐구들이 나왔고 그 중에 물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가장 심오한 뭔가를 이뤄낸 뭐랄까 이 기념비적인 어떤 그 분야가 되었는데 그 분야가 나오면서 또 새로운 새끼들을 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 이제 서로 너무 가다 보니까 벽이 생겼다든가 이제 서로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할 만큼 너무 먼 거리에 벌어졌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다. 뭐 하지만 이제 그것을 다시 다른 의미에서 다른 차원에서 이제 다시 그 발전시키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특히나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특별히 철학을 잊은 과학에게 과학을 잃은 철학에 이렇게 과학과 철학 두 개의 이제 관계 대비 뭐 이런 거를 가장 크게 염두에 두셨던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 문제의식 뭐 이게 왜 또 문제인지 뭐 이런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벌써 조금 전에 뭐 대충 얘기한 내용인데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제 철학자들이 물음을 묻죠. 그 물음에 이제 대답이 얻어지는데 대답의 의미 있는 대답을 못 얻을 수도 있고 의미 있는 대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의미 있는 대답을 얻으면은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그 보존이 되고 있고 그것도 더 쌓여 나가는 그리고 같은 질문만 계속 반복하는데도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가지로 뭐 크게 갈라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갈라지게 되는 맞으면 그것의 성공 사례, 그 성공 사례는 그것이 하루 이틀에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다음에 그 후에 또 더 쌓이고 올라가는 이런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분과해 나오고 철학은 그 껍데기 물음만 가지고 항상 반복돼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 그 답 가지고 또 비슷한 걸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있는 이쪽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알맹이는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쥐고 있다고 표현하면 조금 좀 지나치지만 그것이 바로 과학을 잊은 철학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 무릎에 진짜 빠져나가고 무릎만 계속 안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건데 알맹이 잃어버리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철학이라고 부른다. 그거가 그런 상황에 가깝다. 그 알맹이 찾아라. 내가 만든. 그것도 남이 만든 게 아니고 철학이 만들어줄 거. 그래서 정말 내가 만든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를 다시 되살려서 내가 가지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과학을 잊은 철학이라고 하면 철학을 잊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만 나왔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야. 그 어떤 물음에서부터 그리고 왜 그걸 했는지는 일단 잊어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주무르고 있고 심지어는 그거의 그 용도 그것도 부분 잘라가지고만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현재 그 과학의 모습이다. 근데 너는 본래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나온 거다. 네 본래 집은 이거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넣어서 본래 그 물음과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얻게 되는 그 중에 중요한 그 내용을 통합해서 본래 철학은 분산하자는 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연결하는 건데 다시 이 철학이라고 하는 바탕을 되찾자 하는 것이 이제 철학을 이준 과학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다 이제 무릎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알맹이를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잡아보고 과학하는 사람은 정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 바탕이 뭔지를 연결해서 보는 게 좋다.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책 이름은 이제 자연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연결을 해본 거다.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지금 양쪽에서 다 이 책을 보기를 희망하시는 희망을 하는데 양쪽에서 다 안 볼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같은 질문의 반복일 수도 있는데 무슨 점층법이라고 생각하시고 비슷한 질문이 있을 때 또 더 멋진 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가 일단 좀 이제 앞에 책 머리에서 눈에 띄는 점입니다. 지금 책 안에 있는 이제 그 구체적인 대목들을 조금 이제 그 들어가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 대목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철학의 중요한 부분이 정문 학문 영역으로 분화되었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대목이 진정한 학문이 사라지고 있다. 내지는 본래 철학이 간직했던 학문 정신 또한 상당 부분 왜곡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래 가지고 있었던 학문의 정신 뭐 이런 것에 대한 상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거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학문이란 게 대체 무엇입니까? 아 이렇게 어려운 질문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는 알겠다, 이해하겠다고 하는 원초적인 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답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이게 학문이죠. 굉장히 소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 아주 뭐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이루어진 게 있어요. 예. 그 이루어진 거를 다듬어 놓은 것이 학문인데, 그럼 그 이 원초적인 본래적인 학문의 정신은 바로 그것을 내가 이해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심층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이해를 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철학의 학문 정신이고 지금도 그 학문 정신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냥 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 학문이라는 말도 나중에 붙이고 학이다. 그냥 한마디야. 하나야. 하나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100개에 갈라 있었는데 네. 100가지 학문이 있지만 원래 학이야 그냥.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그걸 본 거죠. 그건 뭐냐면 갈라지기 이전에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한 이제 그러한 추구,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자세, 이것을 갖춘 것이 본래 학문의 정신이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것이 얻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목적에 활용한다는 것보다는 내 삶의 지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삶의 이 방향을 내가 찾는 데에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현대 학문은 네. 그 정신을 상당 부분 잃었다 이거지. 그게 연결 안 되는 분야가 대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두 부분을 요것만 떼놓고 보면 하도 그 멀어서 이게 원래 거기서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완전 부분적인 전문가들이 돼 있고 원래 그 학문의 그 총체적인 이런 거는 정신부터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살릴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죠. 근데 그것이 실용적으로 요즘 이제 실용적인 걸 많이 따지는데 실용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명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문명을 끌어가야 되느냐 하는 판단은 뭘 가지고 하겠냐. 100명의 전문가를 갖다가 여기다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은 다 100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 전체 모습을 못 보면서 얘기만 자꾸 하고 그걸 통합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가지는 학문적인 자질 이것이 필요하고 이상적으로는 적어도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일단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되지 않고 결코 그 쉽다는 얘기는 아니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많은 걸 통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줄거리를 연결하고 뿌리를 찾아야 돼. 근데 이것이 학문이 몇천 년, 뭐 짧게도 몇백 년을 발달하면서 엄청나게 심오해졌는데 이거는 한 사람이 뭐 정말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그걸 파악하느냐 어려운 문제가 있죠. 있지만 그걸 못하면 항상 깨진 것밖에 못해.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불가능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미리 하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야. 개인도 아니고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너희들 그거 못하니까 요거 너 하고 요거 해.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그걸 다 모으는 것은 하나의 또 전문 분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은 그걸 다 모으는 것을 기본으로. 그런 사람도 필요한데 그런 전문은 지금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다 모으되 거기에 그 표피적인 이런 그 지엽적인 걸 갖다가 쌓는 게 아니고 줄거리 전체를 연결해서 파악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게 학문의 기본 정신이라고 보고 그걸로 환원 돌아가자. 옛날 학문을 출발한 사람들은 다 그거를 생각해서 왔는데 성과를 거두다 보니까 그 학문 자체를 깨버리니까 이게 참 비극이죠. 키워놨더니 이건 아무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깨고 전부 한 조각씩만 전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은 이게 맞아 바른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부 사람이지만 그 기본 학문으로 돌아가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그거죠. 이 어려워서 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소박하게 볼 때 학문이라는 것, 학이라는 것은 알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을 잘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그 여러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게 알아낸 것들이 넓게 깊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큰 일이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그게 워낙 많은 분야들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다 섭렵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과거의 어떤 전통은 그런 우리가 인류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얻은 것들의 뭔가 골간이 되는 내지는 중요한 것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말리라 라고 하는 야망, 야심 같은 걸 가지고 다 학을 했다면 지금은 워낙 방대한 것에서 그걸 누가 해?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건 내 일이 아니고 나는 이 부분을 할 테니 너는 저 부분을 하고 우리 각기 자기 부분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뭐 내일은 아니지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각자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무도 우리가 다 노력을 해서 얻어낸 그
개체의 모습, 그러니까 코끼리의 모습 이런 것들은 아무도 접근하려고도 않고 욕심도 안 해. 자기 일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러면서 점점점 무관심한 내지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상황에 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다시 여러 부분들을 종합해서 코끼리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어느 분야 어느 작은 부분을 하는 사람들이건 다 두루 가지고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중에 일부라도 나서서 개별 학자들이 하는 것들로부터 전체 모습을 그려내는 새로운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작업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럴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학문의 본디 정신, 학문 그 자체 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아주 요약을 잘했는데 이를 보면 이 사람 굉장히 모범 학생이야. 정리 잘했어. 바로 그거지. 잘 알아들었어.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뭐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지금 이 과목 그리고 이 책은 특히 이 책을 쓸 때 내가 의도했던 거는 그거를 일단 그거의 출발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한 거라고. 그 같은 예는 아닌데 저희가 요즘에 이제 그 녹색 아카데미에 웹진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세계의 기사들을 찾아보고 그 중에 의미 있는 걸 이렇게 소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느끼는 것이 이 기후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런 모습의 한 일각을 보여준다는 느낌도 드는데 뭐 어떤 사람은 하와이에서 CO2 농도를 측정하고 어디는 어디서 해수 온도를 측정하고 뭐 온 사방에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사실은 그 각각만으로는 이게 뭐의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연구들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을 쭉 한데 모으고 여기 이 태평양 바다의 해수가 의미하는 것과 저쪽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의미하는 것 어디서 나오는 무슨 생물종의 멸종을 의미하는 것 이게 공통된 걸 가리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종합을 해서 지구 전체 상태를 드러내는데 이걸 활용을 해서 뭔가 결론과 방향과 과제 이걸 이제 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협업의 노력인 것도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분야에 사실은 그 연관성을 찾지 않으면 그 이해도 안 되는 부분들을 다 모아서 종합을 해내는 어떤 그 뭐 요즘에 집합지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내는 뭔가 굉장히 멋진 모자이크 같다 이런 느낌을 종종 갖거든요. 이런 것도 집합지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가? 결국은 그러니까 논문 뭐 50 수십 개 수백 개를 모아가지고 기후과학 관련 논문을 쫙 모아가지고 보니 이런 것들은 이런 패턴을 나타내더라는 것도 결국은 한 사람 혹은 여러 명의 한 팀이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대로 또 하나의 새로운 그럴 수도 뭐랄까 있죠. 전문가 그렇지. 새로운 그러니까 분야가 생기는 거죠. 연결해내는 지성이 없으면 누가 그게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갖다가 놔도 그거에서 어떤 그 통합적인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연결해내는 지성이 필요한 거죠.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하나의 그 분리된 그런 내용 데이터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연결돼야 의미를 찾는 거죠. 그 아마 기후 정도에서는 뭐 그 연결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문명 전체를 생각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될 때는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조금 뭐 좀 다른 예를 하나 들면은 이거 뭐 군대나 전쟁 얘기 조제는 아니지만 하여간 이 군대 조직이 있잖아요.
군대 조직이 있는데 우리 군대 다녀왔던가? 근데 이제 이 영어의 이 계급 명칭이 있어요. 그 영어 계급 명칭이 재미있는데 그 사병 중에서 우리로 치면은 그게 뭐 1등병 정도 되는 건지 하는 그 계급이 뭐냐면 스페셜리스트야. 전문가 우리로서 우리도 군대 가면 일단 뭐 특기라는 걸 받는다 그래요. 네네. 특기를 받은 사람이란 얘기지. 네네. 그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래. I am army specialist 뭐 하면서 여기다 갈매기 하나 딱 달고 나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전문가야. 장군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제너럴. 제너럴이야. 그러니까 제너럴은 다를 보는 사람은 제너럴이고 그러네요. 전문가는 스페셜리스트야. 둘 다 필요하죠. 근데 군대에서는 스페셜리스트는 1등병 정도의 바닥 계급이고 예. 뭐 제너럴은 그걸 전부 통과하는 계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이기려면 제너럴리스트가 위에 서야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거지. 이 사람들 목숨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맞는 조직을 짜다 보니까 전문가를 제일 꼭대기에, 제너럴을 제일 꼭대기에 놓고 스페셜리스트 밑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 뭐 100명 갖다 놓고 거기서 네가 작전해야 되나 해서 나오질 않아. 제너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쟁은 정말 또 생사를 걸고 하니까 이제 그런 조직이 필요한데 우리가 문명도 마찬가지. 우리 문명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려면 그 제너럴에 해당하는 학문에서 제너럴에 해당하는 시야가 있어야 되고 많은 스페셜리스트가 있어야죠. 숫자는 스페셜리스트가 많아야지. 많은 걸 하지만 소수라도 이걸 모아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영어에서는 그 명칭이 아주 재밌어가지고 그걸 내가 둘 다 계급 명칭이 되고 있어. 재밌다. 어이 뭔가 이렇게 확 와닿았어. 예. 감정 깊게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도를 좀 빼셔야겠는데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책 제목 얘기를 아까 이제 자연 철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죠. 그 아까 설명하신 것은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 내지 이제 학을 하는 사람이 이제 물리학을 공부한다, 아니면 이제 과학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뭐 개별 분과학문의 이름을 갖다 붙이기보다 그걸 또 자연 철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비교적 소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이제 또 앞에 책머리에 보면 이렇게도 써 주셨어요. 한마디로 자연에 대한 합리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제 분과학문 체계를 논할 때는 상당히 다분히 이제 대비적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제 윤리학, 법학, 사회학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이제 그 영역들을 나누어서 공부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본다면 이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분야를 이제 자연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다시 또 철학 그 자체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금의 스페셜리스트 학문들은 그대로 두고 이것들을 종합하는 제너럴리스트 학문들이 또 다수로 포진할 수 있다고 하면 자연 철학과 병립할 수 있는 다른 철학들을 또 상상하신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철학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굳이 이제 자연 철학이라고 이제 했던 거는 일단 자연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먼저 추구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가장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자연 철학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뉴턴이란 말이에요. 뉴턴. 지금 우리는 뉴턴 물리학자라고 하지만 네네. 자기는 물리학자라고 안 하고 자기는
철학자고 자연 철학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뉴턴의 대표적인 그 고전적 극양 그 주저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렇게 자연 철학이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는 뭐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정신을 살리되 그 철학에서 자연에 대한 이해를 가장 중시하고 바탕으로 삼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자연 철학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해서 그냥 그걸 하는데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의미의 학문의 조각이 아니고 철학이라고 하는 걸로 자연과학 전체를 연결한 그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 그 뭐 자연과학이라고 보통 이제 요즘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본래 아까 얘기했던 그 철학적인 정신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이면서도 자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면 나머지 다른 철학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연결은 여기서 강조는 하지 않지만 철학인 이상 그건 다 연결 꼭지를 다 이렇게 가지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만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건 자연과학의 입장이지만 자연 철학이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느냐까지를 생각하는 그런 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이 책에서도 내가 중간 이후에는 이제 생명, 뭐 생명까지는 뭐 자연 철학에 들어가겠지만 인간, 의식 문제, 알미란 게 뭐냐, 모든 이거까지 통합을 시도했는데. 그걸 내가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말 속에 같이 묶었어요. 그러니까 그하고 분리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머지 많은 것하고도 다 연결을 짓지만 그 여기서 바탕은 자연에다가 두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 뭐라 그럴까 모든 걸 다 포괄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 바탕에서 위로 연결할 수 있는 꼭지를 남기면서 나가는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연에 대한 그러니까 대상 내지는 뭐 탐구의 가장 중핵을 자연에 두고 연결을 해 나간다고 하면 또 달리 그러니까 자연이라 뭐 인간 내지 뭐 사회 법 뭐 이런 식으로 또 주된 초점 내지는 주된 발판이 다른 또 쭉 연결만 뻗치는 그런 분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윤리 철학, 무슨 사회 철학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걸 철학적으로 또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뭐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것이 중시적인 바탕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자연의 바탕을 떠나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인간조차도. 그래서 거기서 그 바탕이 되는 부분을 제대로 받쳐줘야 그하고 연결을 짓는다. 그래서 허공에 띄울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 이 자연 철학은 원래 역사적으로도 출발이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그 바탕에서 이거하고 다 연결을 일단 해야 전체가 보이는 그런 구실을 한다. 이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차이를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제 뒤에 놓은 질문하고 또 여쭤보면 그 방금도 조금 이제 그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과학과 자연철학을 이제 구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거는 이제 선생님 앞선 저서를 안 읽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제 좀 섭섭한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그 읽은 선생님 과거 저서 중에 보면 이제 과학과 메타과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과학과 메타과학을 구분을 하셨고 메타과학은 이제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이제 과학 자체를 대상으로 한 과학, 과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과학의 성과와 과학의 한계를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내지는 그러니까 과학 자체의 어떤 그 구조,
과학 자체의 어떤 그 내부 질서 이런 거를 한참 위에서 이렇게 조망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메타 과학의 다른 이름을 지으신 건 혹시 아닌가요? 막 상당 부분 이게 중첩이 되죠.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정신의 그 조금의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철학을 우리가 하려면은 그 메타과학적인 이해도 거기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 그러니까 이 자연 철학 조금 더 폭넓은 자연 철학이. 폭넓은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이 메타과학은 이미 과학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과학 자체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그것까지 상당 부분 단기니까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는 봐요. 근데 이제 그 본래 그 성격 자체는 똑같은 건 아니고 굳이 얘기하자면 자연 철학이 더 폭넓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메타과학은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용한다. 그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럼 좀 이제 이건 이제 말이 비슷해서 또 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꽤 많은 사람한테 알려져 있는 분야로서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인데 뭐 물리학의 철학, 물리 철학이라고 하는 그건 사실은 이제 선생님 쓰시는 철학의 의미보다는 그 철학의 세부 분과, 철학의 새로운 분과 같은 의미가 더 강한 것도 같은데요. 그런 과학 철학, 물리 철학 이런 것과는 완전히 그 궤를 달리하는 분야다 이렇게. 그것도 완전히 개를 달리하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그거는 일단 과학이 일단 성립하고 또 물리학이라는 것이 성립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제 철학적으로 보자. 그 바탕을 철학적으로 해보자. 이게 말하자면 이 자연철학 입장에서는 철학이 먼저 있고 그것에서 그것이 이루어낸 성과를 다 연결하려고 하는 거라면 이미 성과 중에 일부를 중심으로 다시 이제 그것을 철학적으로 검토하는 뭐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거를 여기서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여기서 담고 있는 이 자연 철학과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 철학 또는 그 이제 물리 철학 하고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본다면은 그쪽은 그 나름대로 또 조분화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과학 철학이면 과학 철학에서 다루는 분야가 뭐다 이렇게 있고 물리 철학에서는 요게 물리 철학의 분야다고 해서 또 꽤 특수화된 어떤 성격을 많이 담고 있어. 근데 나는 이제 그걸 되도록 이제 그 넘어서고 싶은 입장이고, 그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이제 난 자연 철학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자연 철학 속에는 물리학의 내용 그 자체를 중점적으로 담고 있는데, 거기서는 또 물리학 내용도 일부 빼버리고, 그거의 특수한 성격만을 다루는 물리학의 보고 내가 과학 철학자냐. 또 물리 철학자냐 하면은 아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나는 오히려 난 자연 철학자다 하고 싶은 생각이죠. 내 취향에서 볼 때. 그래서 뭐 거기서도 역시 상당한 중첩은 있지만 이 기본적인 이 방향성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 책에 이제 수학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학이 이제 초급 수학 말고 고급 수학도 많이 나오는데 뭐 수학을 넣으신 이유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아마 저를 비롯해 수강생들 다 궁금할 텐데 왜 굳이 빼지 않으셨는지 뭐 책을 보다 보면 굳이 뺄 필요가 있겠나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말인지 아니면 수학이 빠지면 도저히 안 되는 그 골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또 여쭤보고 싶고요. 저희들이 다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면 그래도 해볼 만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수학 얘기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참 수학 문제가 그 수학을 모르는 게 아니야. 중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얼마나 수학 때문에 고생을 했냐고. 예. 그렇게 해놓고는 대학교 들어온 이래로 그냥 싹 씻어 그리고 난 수학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건 참 나는 그 낭비고 안타까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수학을 살리자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학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아, 수학을 썼더니 자연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는 걸 봄으로써 지금까지 고생한 그 보답을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이제 산 지식으로 가는 그런 취지도 하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역시 이 자연은 수학을 통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가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내 갈릴레오 그저 말도 인용했지만은 자연은 수학으로 써 있다. 그래. 그때 그 수학보다 지금 훨씬 더 깊은 수학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수학의 상당 부분은 뭐 절반 이상이라고 할까는 이 자연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거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아, 자연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미적분이 뉴턴이 고전역학을 만들면서 같이 만들어서 고전역학을 이해하려면은 이걸 써야 된다. 그게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킬 수가 없다. 근데 물론 일단 그 독자들은 수학은 몸에 와서 이게 체질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일종의 거부감을 느끼죠. 그래서 그거 없이 그냥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영합한 많은 책들이 있긴 있는데 그건 상당 정도 왜곡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을 제대로 보려면 수학을 통해서 봐야 한다. 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누가 수학을 안 쓰고 말로만 했다. 그러면 나는 뭐라 그러냐면 수학을 써도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말로 하느냐. 말로 하는 건 수학 쓴 거에 몇 배 더 어려워요.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수학을 쓰는 것이 제일 쉬운 접근의 길이다. 이것도 제일 쉽게 쓰신 건가요? 그렇지. 그런 건데 그래도 사실 어렵다는 건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도 어려운 거가 그중에 많이 있었고 내가 공부할 때 특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하면 안 돼. 일단 읽어요. 이때 물론 도저히 기호를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 그 기호는 다 뒤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게 기호를 먼저 확인하고 요거 자체만 가지고 무슨 뜻이다 하는 것만이라도 판독을 하면서 읽어나가. 물론 여기서 이게 나오고 하는 과정을 일일이 자기가 다 메우려면은 힘든 점이 있어요. 내가 자세하게 메워주고 싶지만 그러려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꼬치꼬치 띄워놓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게 나와 하고 턱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그럼 중간 과정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사람 거짓말 안 했겠지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요건 꼭 알아야 되겠다 하면 자기가 고생하면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지금 바빠서 뒤로 미루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아. 이건 내가 못하는 거다.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접근이 안 돼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2장, 3장 정도에서 기본적인 몇 개를 해봐. 수학을 썼더니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구나 하는 건 몇 가지만 이해를 제대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수학이 나올 때는 그렇지. 바로 그런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 믿고 나가도 돼. 그러나 뛰어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수학적으로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된다는데 이게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되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언젠가는 내가 이거 하겠다. 그리고 일단은 뒤에 있는 그
이제 부록을 봐서 찾아가지고 확인해보고 그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수학의 정석 이만큼을 살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전혀 권장하진 않아. 네. 최대한 여기서 이해하는 데까지 해보고 정 안 되면 차라리 집에 있는 고등학교 동생한테 묻든가. 너 요즘 이거 배우지? 요거 좀 해봐. 이렇게 해서 알 수도 있고. 그래서 겁먹지 말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학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건 인정해요. 예, 그래서 이거 당장 이걸 수학까지 다 연결해서 이해하려면은 사실 몇 년 걸려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예, 그걸 내가 꼭 희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건 수학적으로 이러이러한 표시가 되는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까지만 연결해서 읽으면은 그것만으로도 훨씬 유익하다. 이거지. 수학을 빼고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게 돼요. 그 정도로 그냥 지혜를 가지고 네. 읽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축적한 심오한 알문 수학을 개발해 가면서까지 만들어낸 알미이기 때문에 그렇지. 수학을 제껴놓고는 그 심오한 본체에 접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당장의 일은 아니어도 그렇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분간은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서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책에 다 담겨 있다. 그렇죠. 딴 거 볼 거 없이 이 책만 내가 보면 다 된다.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 그럼 자신이 생기죠. 거기 알만한 게 다 있어. 이게 없어. 이거 어디 가서 찾아야 돼. 이렇게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용기를 잃지 말고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책의 구성이 이제 되게 흥미로운데 제 1장 심학 1도에서 이제 장형광이라고 하는 한국의 이제 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선생님이 평가하시기로는 우리 풍토에서 근대 학문의 시초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람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다시 서구로 넘어가서 서구에 지금까지 해왔던 유구한 그 과학 내지는 자연에 대한 알미 축적된 역사들 쭉 훑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많은 것들을 끌어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온전한 알을 찾는 그 과정에서 다시 또 동아시아 전통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이제 구조를 택하셨는데 뭐 책의 그 설득을 위한 구조 뭐 이런 것 말고 왜 굳이 자연 철학을 논하는데 동아시아적인 학문 전통이 거론이 돼야 되는지 내지는 그것이 출발이자 도착점으로 돼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흔히 과학할 때는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 서구의 그 성과였고 굳이 우리가 학문의 국경과 뭐 이걸 둘 필요가 있겠는가 알미 중요한 것이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선생님의 접근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야 될 만한 어떤 필연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학문을 하고 뭐 공부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음을 내가 묻는 거예요. 내가 물음을 찾고 내가 뭘 알고 싶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물음이 아닌 남의 물음 가지고 그 답 찾아주는 게 아니야. 내한테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가깝게는 지금 현재 내가 뭘 알고 싶으냐에서 출발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건 각자 개인이 전부 그 물음을 이제 가지기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거는 우리 풍토 안에서 발생한 물음. 그리고 우리 또 좀 과거로 올라가면 우리 선조들이 물었던 물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 물음의 출발점도 제일 가까운 물음이에요. 내 물음에 제일 가까운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물음이 뭔가에서 출발을 해야 거기에 맞는 답을 얻어내요.
근데 그 답은 우리가 뭐 지난 몇백 년 역사 안에서 우리 풍토에서 우리가 다 찾아낸 게 아니고 오히려 거의 대부분은 사실 이제 서구 쪽에서 답을 찾았는데 그 서구 쪽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내 물음에 대한 답을 거기서 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우리 가져야 되겠다. 개인으로 말하면 내 물음을 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거는 그 알물 나한테 이해가 되도록 나한테 더 납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공부예요. 그걸 갖다가 딴 데다 정리해놓고 그 왜 가지고 그대로 내뱉는 게 공부가 아니고 나한테. 그래서 우리의 물음을 가지고 우리의 해답을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의 답을 쌓아나가는. 그러니까 서구 것을 소재로 했지만 여기에 있는 그 답의 그 중요한 내용은 현재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 자신이 거기에 대한 얻은 답을 여기다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에 속하잖아요. 내가 얻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서구 어느 문헌에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야. 왜냐하면 내가 찾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물음 가지고 내가 찾고 그리고 내가 원하던 결론을 찾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동아시아의 전통 학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거는 통합적인 이해를 시도했어요. 끝까지. 그런데 그러면 그 통합적인 이해를 우리식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이거지. 그걸 가지고 와서. 그래서 역시 근데 이제 통합적인 이해의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 마지막 10장에 들어가 있는 태극도설에 나온 거니까 그 태극도설의 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지금 현재 우리 답을 구성해보자. 이래서 내 물음에서 출발해서 내가 생각한 것을 나식으로 근데 지금 나 개인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뭐 가까이는 우리 이제 한국의 학문 풍토에서 그걸 해야 진정한 우리 학문이 된다. 그런 정신을 반영을 해본 거예요. 우리 학문이 된다. 그 질문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종합 내지는 통찰적인 뭐 이런 통합적인 뭐 이런 알면서는 이제 중요한 것들을 골라내고 엉는 이런 이제 묘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좀 봤는데 어쩌면 이제 그 질문이 그것의 어떤 기준일 수 있겠네. 나의 질문. 그렇지. 그러니까 나의 질문으로 비춰볼 때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내 질문의 중요한 해답의 어떤 요소가 되고 그하고 직결이 된 거죠. 예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배제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쌓아갈 때 그렇다면 자연에 대한 이해, 과학적 성과들이 우리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서 거기에서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들을 쭉 얽어서 우리의 답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이 그렇지. 새로운 뭐 어떤 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과목의 공부 방법도 그거예요. 학생들마다 질문이 다 달라.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질문에서 출발해달라. 네네. 그 자기 질문을 이 과목에서 공부한 걸로 채워라. 그리고 자기 결론을 만들어라. 그걸 내가 권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질문이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 질문에서 이걸 찾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 조금 뭐 빗나간 예를 하나 들면 뭐 재미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지난해에 노벨 화학상을 탄 사람이 있어요. 네, 예. 혹시 이름 알아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존 구디나프. 예, 구디나프. 좀 너는 비만 받아도 충분히 좋아. 그래가지고 예. 이름을 그것만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데. 진짜 성함이 그치. 존이고 그다음 가운데가 이니셜이 B고 그다음에 구디나프가 성이에요. 예. 그 재미난 사람인데 아니 이름이 재미난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또 공부한 폭이 꽤 재밌어요. 이 사람은 예일대학에서 수학으로 공부를 시작했어. 그래서 수학에 뭐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어. 그래가지고 시카고 대학에 물리학 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노벨상은 노벨 화학상을 받고 그리고 현재는 텍사스 대학 공과대학 교수로 있어. 나이 98에 지금도 공과대학 교수로 현직으로 있다고. 물론 석자 교수. 출발이 수학에서 출발해서 물리학으로 다지고 그 다음에 화학에서 성과를 거둬서 노벨상을 받고 그리고 공학 교수를 하고 있다. 네. 또 그것도 재미있는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시카고 대학의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지도 교수가 고체 물리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가서 지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내가 너한테 두 문제를 준다. 첫째는 문제를 찾아라. 둘째는 그 풀어라. 그다음 말은 이제 나가봐. 거기서 중요한 게 문제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는데 박사학위 문제 보통 우리 지도교사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봐라 하고 주는 걸로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를 네가 찾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벨상까지 받은 거예요. 자기가 문제 찾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가졌다는 거,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푼다는 거. 그러면 박사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런 박사가 아니면 쓸모없는 박사가 돼요. 그런 박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노벨상까지 받게 됐죠. 네. 뭐 약간 억지는 있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지. 내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정신도 문제를 우리한테서 적어도 내가 시작하자. 그리고 내 힘으로 풀자. 나머지는 참고로 하자. 그걸 그대로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푸는 과정에서 그걸 보고 내가 답을 찾는 이 자세로 내가 책을 썼고 그 자세로 이번 학기 공부를 하자. 그런 취지. 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B를 받으신 건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일대학에서는 최우수를 졸업했으니까 B 이상 받았는 것 같은데 집안에서는 넌 B만 받아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나왔어.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세요.